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은경TV의 권은경입니다. 오늘은요, 마인드 앤 액션 파워 스타트업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순서로요,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공이라는 말보다 성취라는 말이 더 정확한 언어라고 생각하지만요, 편의상 성공이라고 할게요. 성공의 조건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스는 근면과 숙달이라고 했어요. 링컨은 성공하겠다는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요, 발전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성공을 위한 3대 필수 조건이 남보다 많은 지식,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것, 남보다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는요,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중요 예측 변수를 그릿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릿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요, 투지, 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앤젤라는요, 이 개념을 열정과 끈기가 융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분은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이 단 하나의 요소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책을 읽어가시다 보면 앤젤라의 이론의 유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앤젤라가 연구하였던 특수한 대상, 그리고 맥락,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서서히 감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자인 앤젤라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런 아쉬움을 뒤로한다면은 이 책은 더없이 낙관적이고 건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파악한 바로는요, 그보다는 좀 더 정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첫째, 그릿, 성공의 조건. 둘째, 측정과 성장이 가능한 그릿. 세 번째는요, 높은 목적의식 갖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이에요. 먼저 앤젤라가 찾아낸 성공의 조건 그릿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는요,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세트와 액트 점수, 그리고 뛰어난 고등학교 점수를 요구를 해요. 거기다 상하원 의원 또는 부통령의 추천서까지 받아야 하죠. 해마다 14,000명 이상의 11학년생이 지원 절차를 갖는데요. 그중 구비서류와 추천서 받기에 성공한 4,000명이 추려지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요, 엄격한 체력과 제시된 기준을 통과한 2,500명이 또다시 추려지게 돼요. 최종적으로 1,200명이 허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입학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요,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도들 중 많은 이들이요, 비스트 베럭이라고 하는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고 해요. 앤젤라가 성공의 예측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목했던 부분은요, 어떤 생도가 비스트 베럭을 통과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답을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요, 정작 이 육군에서는요, 같은 질문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고요,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앤젤라는 그 후에도 여러 세대의 심리학자들이 웨스트 포인트 중퇴생 문제에 매달렸지만 그 어떤 확실한 설명도 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길고 고된 연구 끝에 비스트 베럭에서 성공을 거머쥐게 만드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즉 그릿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앤젤라는 재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학계, 의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연구 관련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요. 다음의 이야기도요, 그중 하나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글을 썩 잘 쓰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글을 읽다가 어설픈 멜로드라마 같아서 웃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장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요. 지난해에는 구겐하임 재단에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어요. 그녀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할 때도요,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곤 하죠. 크게 성공한 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일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엔젤라는 그 첫 번째로 그들이 달성 불가능해 보일 만큼의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요, 불만을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성공한 이들은 분야에 관계없이요, 두 가지 공통적 성격 특성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강했다는 것이죠. 실패해도 오래 곱씹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요,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엔젤라는 이 결론이 어디에든 적용이 되는지 보편성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다른 상황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영업직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이론은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업 분야에 오래 남도록 하는 요소는요, 외향성도, 정서적 안정성도, 성실성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엔젤라는 언젠가 스펠바운드라는 다큐 영화를 보았던 일을 기억해내고요. 스펠링비 우승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책에 적고 있어요. 스펠바운드를 본 나는 궁금해졌다. 샤티시라든가 사이모트리커스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의 철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맞추려면 제 나이보다 발달된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릿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까? 나는 스펠링비 우승자 출신으로 현재 대회 사무국장인 페이지 킴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해의 스펠링비 최종 순위까지 확보한 뒤에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게 되죠. 결선이 치러지기 몇 달 전에 측정한 그 그릿 점수가 참가자의 최종 성적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적절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릿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 라운드까지요, 진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재능은 어땠을까요?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릿이 높은 것은 아니었고요. 재능이 있는 참가자들이 덜한 참가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재능이 없어도 그릿을 발휘할 수 있고 재능이 있는 가운데 그릿을 발휘하게 된다면 보다 훌륭한 성취를 끌어낼 수 있겠구나 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엔젤라의 의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잠깐 엔젤라가 이 일에 착수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마틴 셀리그먼을 비롯한 몇몇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심리학의 한 계보인데요. 한때 엔젤라의 지도 교수가 다름 아닌 마틴 셀리그먼이었다라고 해요. 엔젤라가 묘사하는 셀리그먼의 외관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깐깐한 셀리그먼은요, 엔젤라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네는 온갖 복잡한 통계 처리도 잘하고 몇 번 통찰력 있는 소견도 내놓았어. 하지만 자네에겐 이론이 없어. 성취 심리학 이론이 없단 말이야. 이제 책과 논문은 그만 읽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이 엔젤라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녀는 이론에 골몰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낸 그녀만의 이론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여기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이 노력을 가능케 하는 이 심리적 소양이 바로 그릿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책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릿을 측정하고 싶으신가요? 엔젤라 더코워스는 웨스트 포인트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처음 개발한 이 그릿 척도표를 이 책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직장 동료나 친구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 비해 어떤지 자문을 하시고요. 답을 하라고 엔젤라는 우리에게 기뜸을 하고 있어요.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표시한 칸에 해당하는 점수 나누기 10입니다. 최고 점수는 5점이고요. 최저 점수는 1점이에요. 그리고 이 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점수와 미국 성인 대표본과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점은요, 이 그릿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그릿 점수 4.9점이고요. 100분이 99%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표는 50%가 열정 관련 항목이고요. 나머지는 50%는 끈기 관련 항목에 해당이 되죠. 지속적 열의, 즉 지속적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제프리 게틀먼이 이 책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 동아프리카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2012년에는요, 동아프리카 분쟁을 다룬 기사로 국제보도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했어요. 그는 열정이 무엇이냐고 묻는 엔젤라의 질문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동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 라고 말했죠.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이해서 동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나 할까? 여기에는 내가 소통하고 싶은 혼 같은 게 있었고 그걸 내 인생의 일부로 만들고 싶었어. 방학이 되자 게틀먼은 스와힐리어를 배우게 되죠. 2학년을 마친 뒤엔 세계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 여행 일정에 동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 방문 때와 똑같은 경이로움을 느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동아프리카와 인연이 됐는지 알지 못해요. 어느 날 한 교수는 게틀먼의 글솜씨를 보고 칭찬을 하면서 언론계를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게틀먼은 속으로요, 그런 멍청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재미없는 신문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옥스포드 1학년 때까지도요, 게틀먼은 사진 보도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지 기자가 되리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째 접어들던 해에 기자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서 기자가 되어 아프리카로 들어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독창적인 기사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면서 기자라는 직업을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는 7단계로요, 열정의 테피스트리를 짜 내려가는 것이죠. A단계 옥스퍼드 학보인 처웰의 글 기고, B단계 여름방학 기간에 위스콘신주 작은 신문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함. C단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타임즈의 경찰 출입 기자가 됨. D단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로 옮김. 2단계 뉴욕 타임즈의 애틀랜타 통신원이 됨. F단계 전쟁을 취재하며 외국 특파원의 생활을 했고 2006년 그가 목표로 한 지 10여 년 만에 뉴욕 타임즈 동아프리카 지부장이라는 G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게틀먼은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여러 곳을 거치며 돌고 돌아왔지. 그동안 힘들고 실망하고 사기도 꺾이고 두렵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엔 여기까지 왔어. 정확히 내가 원했던 곳에 온 거지. 게틀먼의 열정은 폭죽에 가깝다기보다 나침반에 가까웠어요. 엔젤라는 이렇게 열정을 갖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로 변경은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뉴요커 만화 편집장 맨코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게틀먼의 이야기보다 인상적인데요. 영상 길이 관계상 사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높은 목적의식과 그릿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엔젤라는 그릿이 높은 사람은 의미 있고 타인지향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타적인 동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더 의미 있는 길과 일치를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선한 내면의 정신과 조화를 꾀하는 에우다이모니아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순간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험인
헤도닉은 그 두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헤도닉을 추구하는 삶은 원시적이고 천박하며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삶이 고귀하고 순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지지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엔젤라가 만난 인물 중 천직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멋진 관점을 보여주는 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직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완성품이 아닙니다. 훨씬 동적인 것이죠. 관리인이든 최고 경영자이든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이나 사회 전체나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에이미 부제스니브스키 교수는 많은 이들이 천직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직이라는 마법 같은 실체가 존재하고 이를 찾으면 된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직에 대해 그려놓은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그릇을 과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스스로에게 그릇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는 불가피하게 부모의 양육 방식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릇은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시련 속에서 단련이 될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인 이 애정어린 지지 속에서 길러지는 것일까요? 엄격한 양육 방식과 그릇의 유의미한 관계를 미식 축구 선수이자 그릇의 전형인 스티브 영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어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치는 일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허용적 양육 방식과 그릇의 관련성은 프란체스카와 부모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정통성 있는 일간지 observer에서 선정한 영국의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언 중 한 사람이자 그릇의 전형이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고교 중퇴 문제를 상의를 했을 때 꿈을 조치라고 조언을 했고요. 혹시 실패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자들로 득실거리는 주말밤 파티를 허용할 정도로요. 그들은 그녀에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지해주는 부모와 요구하는 부모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훌륭한 교육을 한편으로는 애정과 존중,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의 강요 사이에서 신중히 균형 잡는 양육 방식으로 오해하죠. 하지만 사실 둘 다 동시에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브 영과 프란체스카의 부모들이 보여준 양육 방식이에요. 영의 부모는 엄격했지만 다정하기도 했고요. 프란체스카의 부모는 다정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규율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두 가족은 확실히 자녀의 관심을 가장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자녀 중심적이었지만요. 어느 가족도 자녀 본인이 무엇을 할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흔히 양육 방식을 알아볼 때 보시는 자료처럼 4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나열을 해보면 현명한 양육 방식, 독재적 양육 방식, 방임적 양육 방식, 허용적 양육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가까울수록 요구가 많은 것이고요. 위로 갈수록 지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명한 양육 방식의 탁월성을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엔젤라는 그릇을 배양하는 문화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시수를 언급을 하는데요. 시수는 그릇과 가장 유사한 핀란드어입니다. 물론 시수는 끈기를 강조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긴 하죠. 시수는 핀란드인이 정신적 유산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믿는 그런 내적인 힘, 배짱, 심리적 힘을 말해요. 1939년 소련과 핀란드의 전쟁인 겨울 전쟁 당시에 핀란드군은요 3배의 병력, 30배의 전투기, 수백 배의 탱크를 보유한 소련군에 비해서 병력 면에서 터무니없을 만큼 열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이를 두고서요, 1940년 타임지에서는 이것이 핀란드의 시수의 정신이며, 이 말은 알려진 의미 이상의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엔젤라는 시수의 경우처럼요, 그리스의 문화가 의식적 노력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그 밖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규정하지 못하던 인류 공통의 몇몇 이슈들에 대한 아주 성숙한 관점들이 많았지만요,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요, 그릇은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지 유일한 변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JP 모건 체이스 회장 다이먼이 자주 이용을 하는 시오도어 루즈벨트 연설을 끝으로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로는 경기장에 나가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도록 용감하게 싸운 사람, 거듭 실수를 하고 기대에 못 미쳐도 실제로 뛰는 사람, 무한한 열정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값진 대의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해 마지막에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과감히 도전하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한 영혼들은 결코 그를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나침반은 여전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은경이었습니다.